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의료인문학교실에서 공부 중인 대학원생 유승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내 유튜브에 지금 다른 사람이 출연하는 거 처음이에요, 그죠? 네. 자, 우리 저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치과의사 선생님이시고요. 지금 공중보건이시고. 자기 소개를 그렇게 너무 간단하게 했는데. 네. 저는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작년에 졸업했고요. 네, 졸업하고 나서 공보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좀 많이 관심이 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유튜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다른 것도 있잖아. 뭐 음악 하는 거. 제가 또 음악도 하고 래퍼이자 프로듀서로서 활동 중인데 치과 신문에도 기사가 한번 났었어요. 음악하는 치과 의사로 이렇게 기사가 났었는데 네, 이번 올 여름에 한 7, 8곡이 또 발매가 되니까 와.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박수. 그리고 저 친구는 그 학부에 통계학을 전공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치과의사가 됐습니다. 자, 네. 수학 통계요. 수학 통계. 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뭐 히포크라테스를 가져오셨다고요? 네, 오늘 네, 제가 의료인문학교실에 들어와서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인물별로 좀 탐구를 하면은 어떠한 의학 전반적인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첫 번째 인물로서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히포크라테스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근데 왜 의학의 아버지예요? 히포크라테스가? 글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지금 깊게 들어가자면은 이제 히포크라테스로 인해서 이제 임상의학이 시작됐기 때문에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네, 좀 덧붙여야 될 것 같은데. 네.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사람이 이걸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가 갈리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갈리냐면 완전히 딱 자르는 건 아니지만 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의 질병을 설명하는 방식이 네. 자연현상을 갖고 설명하지 않았어요. 네. 주로 신의 역할을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나오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일반적인 의학은 신전의학이라고 신전의학. 네. 그러니까 아프면 신전에 가는 거예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전이 커다란 신전이 있거든요. 몇 군데. 네. 거기 가서 기도도 하고 뭐 목욕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연극도 보고 이러면서 했던 게 치료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히포크라테스로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질병을 자연현상으로 설명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물, 공기, 뭐 이런 거, 장소 이런 거에 대한 논문 있잖아요. 네. 그게 출발인 거죠. 그래서 자연현상으로 질병을 설명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물론 그 이론은 많이 다르죠. 그때나 지금이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의과대학, 치과대학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와서 뭘 하나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이렇게 읽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솔직히 기억이 나진 않아요. 제가 뭐 언제 선서를 읽었는지도 제대로 기억도 나지도 않고 선서 이거 히포크라테스에서 다시 공부하기 전까지 선서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정말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3학년 때 병원에 들어가면서 이제 가운을 입고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착복식이라고 하죠. 그거를 딱 가운을 입고 선서를 딱 외우고 하는 약간 허세 부리고 그러니까 쇼맨십 부리는 그 정도로 생각했지 이거를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제가.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어때요? 근데 그 히포크라테스를 공부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놀라운 사실들도 제가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사뭇 다른 약간 스캔들러스한 그런 것들도 많았고 그리고 히포크라테스의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재밌었던 게 이 사람의 겉모습 생긴 것까지도 이제 사람들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는 학계에서 여러 그 의견들이 분분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추적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뭐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히포크라테스를 주제로 들고 왔습니다. 여기 히포크라테스 있네요. 네, 이런 히포크라테스도 남모르는 컴플렉스가 있었는데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히포크라테스가 대머리였다는 겁니다. 네, 히포크라테스가 탈모를 앓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네. 대머리가 한두 사람입니까? 아, 네. 이게 컴플렉스가 될 이유가 있나? 아, 저는 컴플렉스 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문헌을 찾아보면은 이제 히포크라테스 사실 히포크라테스가 대머리였다는 사실을 1940년도까지 사람들이 뭐 믿지 않았다거나 해야 될까요? 그랬는데 그 전까지 1929년까지만 해도 이제 히포크라테스가 태어난 이 코스 섬에 있는 박물관에 어떤 히포크라테스의 흉상이라고 추정해가지고 들여놓은 흉상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흉상에는 히포크라테스의 머리가 대머리가 아닌 거죠. 네, 머리가 이렇게 있는 아주 잘생긴 훈남의 얼굴을 한 29년. 네, 29년도에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믿었는데 근데 그게 이게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네, 그게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어떤 그 동전에 히포크라테스라고 딱 밝힌 동전이 나왔고 그거 이후로 이제 히포크라테스는 대머리였고 이렇게 그날 그렇게 훈남은 아니었다. 그 이후에 또 흉상이 발견되잖아요. 네. 그래서 머리가 좀 깨진 흉상이 아, 네. 네. 거기도 대머리잖아요. 네, 거기도 대머리고. 근데 이 히포크라테스는 되게 잘생겼는데 그 흉상 보면 그렇게 안 잘생겼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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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네. 여기 찌그러진. 이거는 너무 좀 왜곡이 심해. 너무 잘생기게 그랬어. 볼까요? 아, 이목구비가 참 뚜렷하네요. 그러니까. 네. 대머리라고 하더라도 뭐 이 정도면 성남의 미남이잖아.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대머리는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아, 근데 이게 히포크라테스가 그 그 사진 초상화들 보면은 항상 머리에 뭘 이렇게 쓰고 다녔었대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히포크라테스가 대머리 때문에. 아니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아하.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그 귀족들이 쓰는 그 그리스 시대에 쓰는 두건이 있었고 있었기 때문에 쓰고 다녔다는 썰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자기가 대머리가 콤플렉스여서 좀 예의상 그런 것들을 좀 가리려고 쓰고 다녔다는 썰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탈모가 이런 열과 이 모자에 약하니까 맨날 그런 거 쓰고 다니니까 머리가 다 빠지지 않나. 아, 그럼 거기서 들어가 봅시다. 그 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가 시대상을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시대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 봐야 되니까. 시대상 뭐 페리클레스 뭐 저거. 아, 네. 아, 이 히포크라테스는 기원전 고대 그리스 시대 기원전 460년대 부근 사람인데요. 사실 정확한 연도조차도 학계에서는 의견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요즘은 이제 기원전 460년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설입니다. 근데 이 시대를 보면은 이제 페리클레스 시대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그리스의 정치가가 통치했던 시대인데 이때 뭐 판테온 신전도 건설이 됐고 굉장히 문화예술적으로 그리스가 부흥했던 시기였죠. 근데 귀족이라고 그러면 좀 헷갈리는데 그 당시에는 저 고대 소위 말하는 민주정리잖아요. 네. 그럼 귀족이라고 그러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 귀족이라고 정확히 하기보다는 이제 히포크라테스가 아스클레피오스 집안 가문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건 나중에 후대에 만들어진 얘기고 아스클레피오스는 신이잖아요. 네.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이라고. 근데 사람들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연결시켜서 전해 내려주는 거지. 그건 사실에 근거하는 건 아니죠. 아, 네, 맞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의 뭐 20몇 대 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까 저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시대 상하고 지금하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제 귀족이다 또는 무슨 뭐 금수저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그 우리 시대의 잣대를 갖고 보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금수저라는 말도 물론 당연히 없었을 거고. 근데 그 시대상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의 기원을 그리스에 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뭘 빠뜨리고 있나 하면 뭘 빠뜨리고 있죠?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어요? 노예제 사회거든. 그러니까 민주정인 동시에 노예제인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적인 거잖아. 그렇죠. 아이러니하네. 그러니까 노예가 없었으면 경제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그 소위 말하는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할 수 있었던 게 그 대다수의 그 노예 희생에 발딛고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저 금수라고 얘기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상당히 그
그 시민 사회는 상당히 평등한 사회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뭐 좀 제가 자세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소위 말하는 그 공의라는 제도가 있어요. 공의. 네. 그러니까 좀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사람은 그 자기 개인 학교를 열잖아요. 네. 학교를 열어서 그 저 학생들 받아서 그게 이제 선서가 된 건데. 근데 공의 제도가 있어갖고. 네. 그러니까 노예들은 아니겠죠 물론. 뭐 노예도 치료를 하긴 했겠지. 하지만 일반적인 건 아니었고. 그래서 그런 사회상을 같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리스 시대의 좋은 의사의 기준에 대해서도 막 언변 좋고 막 언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네. 그것도 또 이렇게 역사와 관련돼서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할까요? 아니 안 해도 돼. 헷갈리시고. 왜냐하면 네. 그 우리가 그 철학 뭐 조금만 배운 사람도 소피스트라는 말을 다 알잖아요. 네. 소피스트하고 이제 대비되는 게 소크라테스잖아요. 소피스트들은 소위 말하는 뭐 우리는 뭐 저 비하해서 궤변론자라고 그러지만 사실 궤변이라기보다는 사실 그 수사학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레토릭이고 이쪽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다 보니까 설득을 해야 돼 사람들.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그 논리학이 발전하고 수사학이 발달했던 거거든요. 네. 그 의사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의사도 환자를 끌어들이려면 수사에 능해야 돼요. 언변이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이빨을 잘 터. 그렇지. 이빨이 통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 저기 유튜브 내 별명이 이빨쟁이잖아. 그러니까 남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의사도 마찬가지로 그랬다는 거고 그게 사실은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지금도 그렇고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히포크라테스 거기에 대해 비판을 하잖아요. 네. 비판을 하는 게 머구리들 때문에. 뭐 그렇지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고 또 저 철학적으로는 이제 소크라테스 쪽에 그도 이게 나중에 이제 스토아 학파로 이어진 건데 어떤 진실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신념이 있었던 거지. 이게 이제 그 궤변 그 소피스트들은 그런 게 없고 그냥 막 설득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질병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야. 이게 예를 들어서 원인을 찾고자 하잖아요. 근데 이제 소피스트들은 그걸 막 이렇게 저렇게 뭐 갖다 붙여갖고서 설명을 해서 사람 설득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쪽은 진실을 담아서 얘기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차이가 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이 언변만 가지고 이렇게 의술을 행할 때 약간 쇼 비즈니스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 짜고 치고 막 내가 말로써 이렇게 어떤 사람을 고쳤다고 보여주면은 이제 그 사람을 와르르 이제 약간 팔로잉 한다고 그러죠 요즘 말로. 그렇게 해서 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그런 의사들이 있었는데 히포크라테스는 그 사람들을 굉장히 비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그 이후도 그래요. 그래서 중세 근대까지도 유럽에 보면은 그 떠돌이 의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 당시에 그려진 그림들 같은 거 보면 그 떠돌이 의사들을 이렇게 풍자하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되게 어떠냐면 엄청나게 차려입고 사람들 끌어모아 시선을 끌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막 마술하고 막 어떤 경우는 막 공연도 하고. 그러니까 공연과 의술이 같이 섞여 있었던 거야. 그 당시에는. 막 이빨 뽑은 거 여기 목걸이로 만들어가지고 하고 차고 댕기고. 그리고 그 입 뽑는 거를 갖다가 잘 뽑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 그게 이제 일단 트릭으로. 동물 뼈 같은 거 숨기고 있다가 탁 뽑았다가 자랑하고 사람들 해가고 그게 이제 아주 오래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의사들이 지금은 어떤 뭐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은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다시 또 무너지고 있죠 조금씩. 그 나중에 얘기할 거고. 그러니까 이 의사들의 그 지위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고하게 자리 잡기 시작한 게 한 18세기, 19세기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게 뭐였는가 하면 지금 과학이라고 하는 권위 때문이야. 근데 히포크라테스는 뭐야? 그 자연이잖아. 근데 히포크라테스가 가지고 있었던 의학 개념하고 지금은 많이 다르죠. 히포크라테스가 가졌던 개념은 뭐야? 사치액설이잖아. 사치액설 물, 흙, 공기. 그다음에 뭐 황담즙, 흑담즙, 뭐 점액, 무슨 혈액 이렇게 네 가지잖아요. 그걸 연결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그 우리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음양오행이랑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철학적으로 자연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자연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자연 철학은 이 세계를 네 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봤다고. 근데 히포크라테스는 그거를 바로 우리 몸에 네 가지 체액으로 연결시켜요. 그래서 그 사치액설을 갖고 이게 벌써 한 그 1500년 이상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데 의사들이 지금과 같은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은 그건 지금 보면은 그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되는 거잖아.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의학의 아버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죠. 그 이론이 변했어. 네. 과학이 이제 의학에 도입됐어.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의 권위가 굉장히 컸잖아. 20세기에서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과학의 권위를 업고 의학이 지금의 저 주위를 차지하게 된 거라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한참 진행되어서 20세기가 어마어마한 세기였잖아요. 의학적으로. 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지나치게 또 상업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수 얘기하지.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상업화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사실 대중들의 기대치는 의사들이 조금 이제 금전적 이득을 지향하고 약간 봉사하는 마음으로 치료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의술과 상업은 뗄래야 뗄 수 없어 왔거든요. 그렇지. 그 대표적인 예가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도 나옵니다. 어떤 구절이 있냐면은 제자는 스승에게 금전적 이득과 그다음에 뭐 식량 이런 것들을 그리고 스승의 지위 품위를 보존해야 된다. 뭐 이런 지위가 구체적으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하는 것은 뭐 그때 그 당시에 네. 2,500년 전에 만들어진 건 분명한데 네. 이게 현대인에게 다시 리바이벌 된 거는 네. 1948년이에요. 1948년에 이제 그 뭐야 이제 저 전쟁이 끝났잖아. 전쟁이 끝나고 네. 뭐 여러 가지 그 2차 대전에 문제가 많았잖아. 네. 뭐 인체 실험 이런 게 많았잖아. 그래서 그렇죠. 의술이 굉장히 그 비인륜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네. 의사들이 이제 반성을 하기 시작한 거지. 네. 그래서 반성을 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있으니까 보니까 문서를 찾다 보니까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있었던 거야.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네. 히포크라테스 선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상업적인 내용이 많잖아.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빼고. 그렇죠. 도덕적인 것 몇 가지 구절에 너무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맞아. 약간 왜곡 아닌 왜곡, 뭐 각색이 됐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곡 아니니 아니라 왜곡이지. 왜곡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히포크라테스에 대한 그런 환상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히포크라테스를 뭐 인술의 대명사로 보는데 네. 그거는 사실은 그 모든 역사가 그래요. 후대 사람들의 의도에 의해서 이렇게 재해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 자체가 히포크라테스 굉장히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난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그 우리가 시사점을 얻어야 된다고 보는 게 지나치게 무슨 뭐 도덕적으로 뛰어나다는 게 상업적인 목적을 배제하는 게 도덕적으로 뛰어난 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사람들이. 근데 나는 그게 옳지 않다는 거죠. 왜 전 역사를 통해서 봐도 의술이 상업과 떨어져 있었던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무슨 뭐 공의 같은 뭐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상업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배제하라니 어떻게 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대로 된 윤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의술의 상업적인 그 역할을 그 본질은 아니죠. 본질은 아니지만 그런 그 요소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게 우리 그런 신화가 있어요. 히포크라테스를 비롯해서 또는 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우리나라 드라마 허준이라는 드라마도 보면 허준이라는 인물을 엄청나게 그런 인물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 시험 보러 가는데 환자가 있으니까 과거 시험 팽개쳐놓고 환자를 돌봤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도 아닐 뿐더러 올바른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미디어가 의사들 그렇지. 너무 신격화함으로써 맞아요. 이게 조금 그러니까 그래서 의사들을 비난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의사들 비난하려는 그런 속성도 물론 있고 또 그게 이제 역작용이 뭐냐면 욕 먹을 사람은 욕을 먹어야 되지 당연히. 근데 그거를 지나치게 상업적 요소가 배제된 걸로 치부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의술을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래 의술은 인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건 맞는 말이야. 근데 의술은 인술이지만 동시에 상술이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제대로 된 윤리를 세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상업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지. 상업 행위에 있어서의 윤리를 얘기를 해야지. 상업을 배제한 윤리는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죠. 평행모순이죠. 그리고 이때 시대 상황을 조금 덧붙여서 설명하자면요.
이때는 의술 자체가 가문의 전통으로 이렇게 그렇죠. 계승되어 온 그렇지. 그 가문에 속한 예를 들어가지고 아스클레피오스 가문으로 내가 태어났다 하면은 나는 그냥 의사가 되는 거였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이제 가문의 전통으로 계승되어 오다가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왜 나왔냐면은 이 자기 가문이 아닌 다른 가문의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냥 받아들이자니 좀 남이니까 좀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혹은 이제 선언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선언의 기원은 계약서라고 보는 게 그렇죠.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계약서다. 네, 계약서다. 그거 우리 제목으로 뽑읍시다. 좋네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계약서다. 네. 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러죠. 거기 좀 1948년에 그걸 다시 가져오면서 빼버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잖아. 이제 나는 스승을 뭐 부모처럼 대할 것이며 스승이 어려울 때는 뭐 금전적으로나 뭐 돕겠다. 네. 그다음에 뭐를 들어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내가 스승의 아들이 의술을 공부하고자 할 때는 돈 안 받고 가르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그게 계약서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의 그렇죠. 금전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런 사례가. 그런 말이. 근데 그건 이제 48년에 그걸 다 쪽 빼버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뭐 인술 이데올로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지금은 많이 불식되긴 했지만 아직도 그런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해 나는. 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는 이제 불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그 윤리 그 자체에 대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낙태를 하지 않겠다. 네. 사약 사약을 주지 그렇지, 않겠다. 그렇지.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얘기들은 이제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의 사회 상황하고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낙태가 굉장히 일반적이었고, 네, 그렇죠. 저기 사약을 주는 것도 일반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거든. 근데 그거에 대한 또 해석이 다른 해석이 있는데요. 그 정확한 구절을 보면은 낙태에 필요한 패서리를 주지 않겠다. 그럼 이제 패서리가 뭐냐는 거죠. 저도 패서리라는 말은 여기서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낙태를 생각했을 때 그 낙태를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있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낙태를 하지 않아야 되는 케이스가 있을 때 그때는 자기가 그런 거를 주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것 같기도 그렇게 하고. 해석할 수도 있고. 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그 해석들은 그것도 달라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다양한 사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신비주의적인 그런 그 사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죠. 피타고라스가 뭐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 수학자로만 알고 있는데 사람은 굉장한 그 어떤 종교 지도자였다고. 그래서 그 공동 생활을 해요. 공동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그 뭐 청빈하고 어떤 그런 걸 하거든. 근데 거기서 생명을 중시하는 사상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어떤 역사학자들은 히포크라테스가 피타고라스 학파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반적인 그 상황과는 좀 다른 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종교적 신념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뭐 또 그렇죠. 또 빠진 내용들이 뭐 또 없나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가 이제 계약서라고 이제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때 이거 자체가 이 선서 자체가 다시 말해서 어떤 계약을 체결하고 내 가문 사람이 아닌 다른 가문의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사실 자체가 내가 갖고 있는 의술에 대한 지식을 이제는 조금 개방해보자 하는 그런 의학적인 변혁, 맞아. 약간 혁신이라고 봐야 되죠. 그 당시에는 그렇지. 그런 의미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가업으로 오던 것을 이제 개방을 해서 제3자에게 의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 이제 의학교에 히포크라테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 크니도스에도 뭐 있었고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었죠. 그 중에서 히포크라테스가 가장 유명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의술의 뭐 대중화랄까 뭐 그런 정도. 그리고 그거는 뭐랑 연결되냐면 뭐 어떤 그 신전의학에서 벗어나오는 것과 관련되죠. 자연 현상을 설명하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신전의학은 뭐 사제라든지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대중화하는 거로서의 이제 히포크라테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 그 얘기해지 히포크라테스의 논문이 60여 편인데. 근데 일단은
히포크라테스가 사실 보니까는 굉장히 해석들이 다양해요. 해석들이 다양하고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골이, 약간 귀에 걸면 귀골이 이런 식인데 그 이유가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히포크라테스 뭐 선서라든지 그리고 특히나 60여 편에 달하는 히포크라테스의 저서들을 보면은 약간 이게 한 사람이 쓴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약간 동질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포크라테스의 수많은 저서들, 뭐 의술이라는 책도 있고 선언도 있고 한데 이걸 진짜 누가 썼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학자들이 이제 많이 연구를 했죠. 그래서 60여 편 중에서 히포크라테스 본인이 쓴 걸로 추정되는 것은 몇 편 안 돼요. 그렇지만 본인이 쓴 걸 추정되는 게 몇 편 추론했어 이렇게. 추론해서 이제 유명한 거가 있거든요.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신성병에 관하여라는 거 논문이지. 그건 뭐냐 하면 그 간질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간질을 과거에는 어떤 뭐 신의 역할로 악령의 뭐 씌워서 생긴다고 생각했던 건데 히포크라테스 그거를 이제 자연현상으로 설명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자연학이 나온 거예요, 사실. 그다음에 물, 공기, 장소에 관하여 이것도 자연학이죠. 그 자연학에 관련된 것. 근데 그렇지 않은 것도 많단 말이야. 그다음에 선서. 뭐 이런 것들은 히포크라테스의 작품이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나머지는 의탁한다 그러죠. 되게 누가 뭐 쓰면은 그거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누가 이름을 빌려서 한다고. 그런 게 많지. 그러니까 그게 이 때문에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이유도 많아요. 그러니까 고스트 라이팅.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지가 써놓고 그거를 그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이름을 갖다 붙이는 그런 경향이 많아서 그게 이제 그 히포크라테스 전집이라고 나와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는 상호 분석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물론 이제 그것도 우리의 역사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그런 잘 추려서 봐야 된다는 거죠. 얘기 다 했어요? 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를 보니까는 이 히포크라테스의 저서라든지 업적들이 정말 대단하긴 하지만 이 한 사람의 업적은 아니라는 것이고 히포크라테스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한 사람의 그런 뭐 인술 의학의 아버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히포크라테스가 갖고 있었던 히포크라테스가 후손들에게 이제 계승시키고자 했던 그런 의학적, 의철학적 사고를 우리가 이제 계승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히포크라테스 의학 정신과 현대 의학을 어떻게 하면 이제 접목시킬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서 뭐 아까 다 얘기한 거지만 자연의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현상, 객관적인 현상으로 질병을 바라보는 거, 그것은 그 정신을 잊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지금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도 했지만 그 정신을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연결시키는데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죠. 지금의 상황은 무조건 대입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의식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맨날 외우지만 히포크라테스 어떤 사람인지 지금 고백했듯이 최근에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리와 의술 그 자체가 분리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게 묶여 있었잖아. 근데 우리는 그걸 분리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윤리를 따로 가르치잖아. 그래서 윤리를 그렇죠. 사실 따로 가르칠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건 따로 가르칠 게 아니라 임상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합 정신 그런 것들을 따라야 되고 뭐 얘기한 것처럼 자연 현상으로서의 질병 이런 것들을 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선서 중에서도 이제 그 중요한 것들이 몇 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그 중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서양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낙태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영향력을 봐. 하나는 그 미국의 이제 개신교들이 세운 나라잖아. 종교적 영향. 개신교의 영향이 큰 거라고 생각해. 근데 사실은 그 개신교의 그러면 교리가 낙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냐? 뭐 그것도 아니라고. 또 한 가지 영향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생각해. 낙태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생명에 대한 어떤 뭐랄까 사실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낙태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난 위험한 관계 없어.
넌 낙태를 옹호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낙태라는 행위 그 자체를 갖고 문제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강간을 당했는데 어떡할 거야? 네,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무조건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그 구공산권 루마니아 아니에요. 루마니아는 그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시켰거든. 낙태를 못하게 하고 그래갖고서 어마어마한 그 선상이 벌어져요. 영화도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어쩌다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시술을 못 받으니까 네. 무면허 저기 그 돌팔이들한테 받는다. 그러다가 막 죽고 뭐 그런 일을 비일비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든지 금지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상하게도 낙태까지 가는 문제가. 그게 주제는 아니지만. 네, 왜냐면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가장 큰 모순 중 하나가 그리스 시대에는 낙태가 허용이 됐는데 낙태를 하지 말라고 써 있으니까는. 그렇지. 네, 그래서 그 얘기하다가 저희가 그렇지. 온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이제 히포크라테스를 둘러싼 갖가지 소문들, 갖가지 스캔들, 썰들을 풀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뭐 재밌네. 네, 좀 색다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좀 충격을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히포크라테스 의학 정신은 그대로 우리가 가져갈 건 가져가서 더욱 발전시켜야 되고요. 우리가 이러한 의료 인문학 공부를 통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번 주제는 뭡니까? 아직 아니요. 그러니까 그때 네. 그 관심 있을 만한 재밌을 만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